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9월 14일 목요일이고요.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의 역사 준비해놨고요. 요즘 제철입니다. 보양식으로 이만한 게 없는데 전복, 이 전복 요리 오늘 준비해놨습니다. 네, 전복 참 좋아하는데 오늘 기대됩니다. 가장 먼저 날씨부터 전해드릴게요. 박소영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남은 한 주간은 가을을 부르는 가을비 소식이 있는데요. 주말까지 전국에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며 늦더위도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영동지방과 남부지방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어떤지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현재 상암동은 쾌청한 가을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서울 등 수도권은 밤사이 비가 그쳤습니다. 현재 강원과 충청,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요.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오늘 오전이면 잦아들겠고요. 남부와 제주는 오후에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호남 해안의 빗줄기가 강해지니까요. 강한 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입니다. 강원 영동에 100mm 이상, 남해안에 70mm 이상, 그밖에 전국에 10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19.3도, 광주는 20.7도, 부산은 22.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볼 텐데요. 서울은 29도, 대전은 26도로 어제보다 크게 오르겠고요. 대구는 25도, 부산은 26도에 그치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은데요. 내일은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주말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기저귀 폭행입니다.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인분이 묻은 기저귀로 폭행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청원글까지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학부모가 어린이집 교사를 폭행했습니다. 그것도 인분이 묻은 기저귀로 폭행을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일이죠? 네, 사건의 발단은 지난 7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교사가 잠시 교실을 비운 사이에 한 아이의 목에 상처가 나게 됩니다. 어린이집 측은 같은 반 친구가 꼬집은 것이다. 피해 학생 학부모에게 이렇게 전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해당 학부모는 교사가 아동학대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이 교사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위해서 해당 학부모를 직접 찾아가기도 했는데 교사를 갑자기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간 학부모는 곧바로 인분이 들어있는 기저귀를 봉지에서 꺼내 교사의 얼굴을 폭행했다고 합니다. 당시 화장실 밖에서 퍽 하는 소리를 듣고 현장을 찾은 어린이집 원장이 촬영한 사진에는요, 이 해당 교사의 얼굴 한쪽 면이 인분으로 덮여 있는 충격적인 모습이 담겨 있고요. 폭행을 당한 후에 이 교사의 가족, 바로 이 교사를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게 했는데 해당 학부모, 현재 교사가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예? 그 기저귀를 가지고 교사를 선생님이잖아요. 그럼요. 선생님을 네. 쳐요? 야,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폭행당한 교사는 얼마나 충격이 컸겠으며 네. 뭐 이를 본 남편, 해당 교사의 남편이 국민청원 글을 올린 네. 거고 이래서 이제 일파만파 알려진 거죠? 그렇습니다. 이 해당 교사의 남편은요, 지난 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 해당 사건을 공론화했는데요. 남편이 직접 올린 글을 보면 막장 드라마의 김치 싸대기는 봤지만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은 몰랐다. 아내 얼굴 반쪽이 정말 인분으로 덮여있는 사진을 보고 분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올 초부터 갑질하는 학부모로 인해서 고통받는 아내를 보면서 이제 그만둬라 강하게 권유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한탄하면서요. 아니 나쁜 교사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들이 많은데 왜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를 보호하는 방안은 부족하냐고 또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이런 일이 요즘에 뉴스에 자주 보도가 되고 네. 저희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랬는데 이 학교 현장에서는 터질 게 터진 거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네. 그동안 너무 많았고 이게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른 거다. 이제 우리 사회 모두가 잘 공론 이 의견을 모아서 잘 봉합을 하고 봉합만 하면 안 되죠. 네. 골문 거 다 도려내고 다시 시작해야죠. 그런 기분으로 마무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 바로 보복 운전입니다. 주행 중인 자신의 차량을 끼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뒷차에 보복 운전을 가했다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낸 하나의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보복 운전을 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 보복 운전을 하고 그 후에는 사고까지 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요, 20대 여성에게 보복 운전한 70대 할아버지 이런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피해 여성이 SNS에 안 끼워줬다고 내가 보복 운전을 당했다 이렇게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갈무리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영상을 보시면요, 국도 1차선을 주행하던 여성의 차량 옆으로 검은색 구형 벤츠 차량이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데요. 하지만 이 여성이 차량을 끼워주지 않자 이 벤츠 운전자 보복 운전을 시작합니다. 벤츠 운전자는요, 차량을 옆으로 몰고 와서 욕을 하는가 하면요,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서 통행 방해하기까지 했고요. 심지어는 차에서 내린 뒤에 이 해당 여성을 향해서 창문을 내리라고 하는데 욕설을 뱉기도 했습니다. 아유, 저런 경우에는 얼마나 놀라고 그렇습니까? 네. 근데 저런 보복 운전으로 사고가 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이 벤츠 차주가 본인의 차량에서 내린 이후에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벤츠 차주가 차에서 내리면서 주차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문이 열려 있던 차가 그대로 서서히 뒤로 밀리기 시작했고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이 70대 남성, 황급히 차로 달려가 운전대를 잡아보지만요, 차는 멈추지 않고 여성 차량과 추돌하면서 문짝이 앞으로 완전히 접혀버립니다. 이후에도 멈추지 않아서요, 여성 차량 뒤에 서 있던 차들까지 들이받고 말았는데요. 이 사고로 여성 차량 오른쪽 측면 정말 처참하게 긁혔고요. 조수석 문은 열리지조차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 정말 나이값 못하고 수천만 원 깨지게 생겼다. 이거야말로 자업자득 아니겠느냐 이런 반응 냈습니다. 예. 보복 운전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치르게 됐네요. 그렇죠. 예.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재물 손괴죄입니다. 병원 지하주차장 내 응급실 전용 승강장 앞을 가로막은 주차 빌런이 적반하장으로 병원 측을 재물 손괴죄로 고소를 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아니, 응급실 전용 승강기면 위급한 환자들을 위해 사용이 될 텐데 그 앞에 떡하니 주차를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병원 지하 주차장 응급실 전용 승강기 입구에 주차를 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병원 주차관리원이라고 소개한 글쓴이는요, 근무를 하던 중에 응급실 전용 승강기를 가로막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차주에게 바로 차를 빼달라고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주가요, 나 지금 진료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직접 빼세요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여기는 응급실 전용 승강기 사용이 이렇게 차를 대시면 불가하니까 빨리 이동 주차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자기는 못 빼겠다 이렇게 버텼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빼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이후에는 또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하고요. 네. 계속 불응해서 이곳이 구급차 자리이기도 하고 주차선 위반에 응급승강기 입구도 막고 있어서 주차 스티커를 조수석에 부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 정말 저 개념 없는 사람들 많아요. 네. 어떤 때 보면 이건 뭐야 하는데, 아니 주차관리원이 얘기를 했는데도 저렇게 나왔는데 거기다가 더 적반하장인 일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본인 차에 잘 띄어지지 않는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에서 병원을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차는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찾아가지도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병원 측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해당 남성 업무방해죄로 또 맞고소를 하고, 이 차주가 나중에는 그럼 스티커 깨끗이 떼어주시면 나도 없던 일로 하겠다 이렇게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제거해 줬더니 한 5일 정도가 지나서 약속과는 달리 이번에는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접수했다는 겁니다. 야, 이 누리꾼들은 참 저런 사람이 아직도 있다는 게 놀랍다. 왜 병원이 수구리냐. 정말 사람이 크게 치료를 못 받아서 죽기라도 했으면 어쩔 거냐. 이런 공분을 나타냈습니다. 아, 이런 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 못하나?
야, 이거 내가 다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야, 이게 무슨 이게 뻔뻔하게 민원까지 넣어요? 참.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 요양원 성폭력입니다. 충청남도가 사회복지법인을 위탁해 운영 중인 도립요양병원에서요, 치매 노인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요양원이 이를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환자를 보살펴야 할 요양원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그 후에 방치까지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네, 보령시 등에 따르면 치매 노인 남녀 79명이 입소해 있는 이 요양원에서 80대 노인이 지난 4월부터 여성병동에 들어가 기저귀를 벗는 등 이상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인보호기관에 이 해당 노인의 성폭력 관련 신고가 접수된 건 무려 석 달 뒤인 지난 7월이었다고 하고요. 당국과 노인보호기관이 두 차례 현장 조사를 이후에 거쳤는데 이 요양원의 종사자들이 해당 입소자를 신고하지 않고 자체 해결하려고 한 정황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해당 요양원은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요. 그 사이에 성폭력 사건은 계속 반복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 해당 노인은 다른 요양원으로 전원 조치된 상황입니다. 사건은 관할 지자체인 충남 보령시로 넘어가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사 속에 오늘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의 역사 시간입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가랑가랑. 네, 우리를 역사 속으로 안내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언제로 돌아갑니까? 1963년 9월 15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세 분 혹시 라면 좋아하세요? 아우, 라면 너무 좋아하죠. 끝나죠. 말해 뭐합니까 라면. 그 노래 있잖아요. 만약에 라면이 없었더라면 무슨 맛으로 김치를 먹을까? 거꾸로 됐나요? 맞나? 아무튼. 예. 맞아요. 김치하고 딱 어울리는 네. 음식이죠. 근데 좋아하신다니까 퀴즈 하나 내볼까요? 라면 네. 꼬불꼬불 하잖아요. 네. 그걸 쭉 피면은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이거 지고 돌린다는 얘긴 들었어요. 아니, 라면 한 개. 아니야, 그렇게는 안 되겠지. 네. 50m랍니다. 50m. 네, 50m를 우리가 한 끼에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라면이 1963년 9월 15일 우리나라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 삼땡라면이 출시된 날입니다. 라면은 한국인의 최애 간편식이고요. 가히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1년 동안 라면이 35억 개가 소비가 됩니다. 이게 세계 6위예요. 예. 근데 1인당 소비량은 세계 단연 1위입니다. 1인당 70개, 평균 5일에 한 번씩 라면을 먹고 있는 거예요. 예. 자, 한국인이 있는 곳엔 어디에나 라면이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올해가 벌써 라면이 탄생한 지 60년이 되는 해가 되는 셈입니다. 와, 학생 때 친구들하고 제일 많이 먹으러 갔던 데가 분식집 라면이죠. 라면. 떡라면, 뭐 자팡라면 그런 거 있었고 네. 제일 맛있게 라면을 먹었던 기억은 역시 군대 때 꼬부리. 군대에서 네. 겨울에 네네. 혹한기 훈련이라고 있어. 네네네. 그 추워서 오돌오돌 떨다가 부대로 들어와서 거기서 끓여 먹던 그 라면의 첫맛. 이건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보통 봉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냄비 없이 먹지 않나요? 그쵸, 봉지 안에다가. 네, 그렇게 먹으면 안 되고. 그거 좋은 군대 나오셨나 봐요. 제대로 해서 한 입 딱. 정말. 지금 우리 삶에 이 라면이 없는 건 사실 상상할 수조차 없거든요. 그죠. 이 라면이 처음에 어떻게 개발됐을까요? 네, 정말 라면 이야기는 끝이 없어요. 네. 50m 계속 갑니다. 네. 자, 1960년대에 우리나라는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었죠. 이때 삼땡식품의 전중윤 회장, 일본 출장을 갔을 때 일본의 인스턴트 라면을
떠올렸어요. 일본에서는 1958년에 인스턴트 라면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인스턴트 라면이야말로 한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빛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일본이 이 인스턴트 라면 기술을 쉽게 알려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처음에 이렇게 배우게 됐을까요? 네, 전 회장은 정부를 설득해서 5만 달러를 지원받아요. 이 5만 달러 굉장히 큰 돈인데요. 이걸 가지고 일본에서 라면 기술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접촉한 일본의 라면 회사가 당연히 까다로운 조건 걸고 많은 금액 내걸고 해가지고 안 됩니다. 협상이 안 돼요. 그래서 지인의 소개로 일본 묘조식품, 이게 라면 만드는 회사였는데 여기에 오쿠이 기요스미 사장을 만나요. 근데 이 오쿠미 사장이 어린 시절을 한국에서 보낸 사람이에요. 이 전 회장의 뜻을 들은 오쿠이 사장은 기술을 전수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전 회장이 묘조식품 공장에 가서 견습공으로 일하면서 라면 생산 기술을 직접 습득해요. 그리고 생산 기계를 들여오기로 계약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안 됩니다. 스프 제조법. 이걸 회사 경영진의 반대로 귀국하는 날까지도 알아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면은 스프가 생명인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꼭 필요했을 텐데 어떻게 했을까요? 궁금하네요. 근데 잘못하면 맨라면 먹을 뻔한 거예요. 그런데 전 회장이 귀국한 날 아침에 오쿠이 사장이 단단히 봉한 편지 한 통을 주면서 귓속말로 비행기가 한국 영공으로 진입할 때까지는 절대로 뜯어보지 마세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네, 이 편지에는 스프 제조법. 이 스프 제조법의 핵심 비밀을 기록한 오쿠이 사장의 자필 메모가 들어있었습니다. 자, 그 묘조식품 관계자가 혹시나 공항까지 나와서 이 편지를 뺏어갈까봐 한국 영공에 가서 뜯어봐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기술을 도입한 삼땡식품이 마침내 오늘 이야기하는 1963년 9월 15일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 삼땡라면을 출시한 거죠. 이 포장지에는요, 닭국물을 상징하는 닭을 그려놓고 몸통 부분은 투명하게 해서 일부러 그 안에 있는 꼬불꼬불한 면이 보이게 해놨어요. 당시 가격이 100g 10원이었습니다. 담배 한 갑 25원, 커피 한 잔 35원 할 때였으니까 한 끼 식사값으로는 굉장히 저렴한 그러네. 네. 지금 우리가 라면을 먹으면은 이게 이런 이 얼큰한 맛으로 먹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이런 얼큰한 맛이었을까요? 처음에는 일본 기술을 들여왔기 때문에 일본은 닭뼈 국물로 맛을 냈거든요. 그래서 싱겁고 국물도 뽀얀 거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처럼 빨간 국물이 된 계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1966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에 나가서 태국을 갔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지만 외국 나가면 다 라면 챙겨가잖아요. 그때 아마 대통령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삼땡라면을 밤마다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얼큰한 국물을 좋아하니 약간 매운맛이 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품평을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라면에 고춧가루를 넣기 시작해서 국물 빛깔이 지금처럼 빨갛게 바뀌게 됐다고 합니다. 역시 한국인은 얼큰한 국물이죠. 네. 그리고 이 라면에 오늘에 있기까지 박정희 대통령 공이 딱 있었던 그러네요. 거고. 그렇네요. 근데 이게 첫 번째가 이 대한민국 국민의 배고픔을 달래주겠다 이거잖아요. 역할을 했습니까? 네. 처음에는 이거보다 좀 더 싼 국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아마 60대, 70대 분들 기억하실 거요. 라면 삶을 때 국수를 넣어가지고 섞어서 양을 늘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쌀이 부족하고 정부에서는 혼분식을 장려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라면이 혼분식 장려 정책과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정책에서 각도 1라면 공장 세우기 이런 게 들어가 있었어요. 이렇게 라면은 시대와 화합하면서 판매량을 급격히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네, 라면이 없었으면 그 100만 자취생들 다 굶어 죽었을 거다. 이런 뭐 우스갯소리도 있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뭐 요즘은 값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렴하면서 우리 입맛에 딱 맞아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삼땡라면 이후에 정말 많은 라면이 또 출시가 됐죠. 네, 많이 나왔습니다. 처음은 삼땡라면이었지만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농땡라면이죠. 우리나라 판매 부동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1983년 농땡의 안땡탕면이라고 한 것이 알죠. 얘기가 네. 됩니다. 그리고 매운 시온라면은 1986년에 출시돼서 2020년까지 누적 매출이 무려
무려 14조 원이에요. 아이고. 자, 이 말고도 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컵라면, 이걸 역시 삼땡라면에서 1972년에 최초로 도입을 했는데 처음엔 판매가 부진했어요. 양이 적고 값이 좀 비쌌거든요. 그러다가 1982년 후발주자 농땡라면에 사발면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성장 궤도로 들어갑니다. 또 1988년 서울올림픽이 이 컵라면 증가에 굉장히 지대한 공헌을 해요. 관중석에서 한국 관중들이 전부 컵라면을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세계로 생중계가 된 겁니다. 저게 뭐지? 세계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올림픽 이후 컵라면이 세계 각지로 팔려나가면서 휴대 음식 시장의 지각 변동을 일으킵니다. 제대로 했네. 아까 안땡탕면 말씀하시니까 네. 또 군대 얘기인데 군대이다. 그 미군들하고 같이 합동 훈련을 해요. 네. 그럼 미군들은 A 레이션, C 레이션이라 가지고 깡통에다가 해서 막 먹어. 우린 그거 먹고 싶잖아. 네. 근데 미군들은 또 이걸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안땡탕면 한 상자를 가져가면 얘네가 C 레이션, A 레이션을 이만큼씩 줬어요. 바꿔 먹었어요, 이거 그러면? 바꿔 먹었는데 미군들도 이걸 너무 좋아했거든. 근데 이게 세계인의 입맛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수출도 많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교환하면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수출을 시작을 해요. 네. 1969년부터 해외 시장 문을 두둔 끝에 한국 라면 수출량이 2020년 라면의 종주국 일본을 넘어섰어요. 지금 라면은 세계인의 음식입니다. 1년에 1천억 개가 소비가 돼요. 이 1천억 개 소비 시장에서 한국 라면이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세계 100여 개국에 연간 1조 원어치의 라면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남극, 유럽 알프스 같은 이런 오지에 가도 한국 라면이 있어요. 스위스 융프라우 전망대에서 한국 이 시온라면을 팔아요. 한국인의 밥상에서는 빠뜨릴 수 없는 라면이지만 그리고 과거에는 허기진배를 채웠던 정말 애틋한 음식이지만 지금은 자랑스러운 글로벌 먹거리 K푸드로 전 세계에서 더 사랑받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음식이에요. 대단해요. 네. 자, 오늘의 역사,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86년 9월 15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1986년 9월 15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 사건,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중 첫 사건이 발생한 날입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5년 동안 경기도 화성에서 일어난 10건의 살인 사건을 말하는데요. 원래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렇게 불렸어요. 네. 그런데 범인이 밝혀지면서 이제 이춘재 이름을 따서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범인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영구 미제 사건으로 가나 했었는데 진범이 잡힌 거죠. 네. 사건 처음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네, 오늘 이야기하는 1986년 9월 15일 화성시 태안읍 풀밭에서 수원에 채소를 팔러 갔던 71살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됩니다. 그런데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한 달 뒤에 두 번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시작이었죠. 이후 91년까지 5년 동안 성폭행을 동반한 총 10건의 연쇄살인 사건이 이어집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스타킹이나 블라우스 등 피해자의 옷가지를 범행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아니 이춘재가 제가 듣기로는 그 동네에 살았다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10명의 사건이 발생을 하는 동안 어떻게 이렇게 못 잡았을까요? 일단 4차 사건까지는 연쇄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걸 인정하는 순간 사회적인 충격이 훨씬 더 커지거든요. 그런데 이후 분위기가 흉흉해지면서 민심이 들끓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하면서 대규모 수사본부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한 해 투입된 경찰만 연인원 205만 명, 출연한 용의자도 3,000명이 넘어요. 그런데도 범인이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수사 기법이 그렇게 고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 주변 인물 또 뒷사정 이런 걸 캐는 탐문 수사 정도였고 과학적인 수사라고 해도 DNA 분석까지는 이르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피우다 버린 담배꽁초, 머리카락 이걸 수집은 하는데 이걸 제대로 분석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7차 사건 이후에 몽타주가 만들어집니다. 그때 버스 기사와 안내양이 증언을 하는데 20대 한 남성이 정류장도 아닌 곳에서 손을 흔들어 버스에 태워줬는데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무릎 아랫부분이 다 젖어 있고 신발도 젖어 있고 해서 수상하게 생각했다 해서 신고를 해요. 그래서 몽타주를 그렸는데 이 몽타주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네,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나올 정도로 모두 범인이 잡히길 염원했는데 결국 이제 2006년에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33년 만에 이 얼굴 없는 범인의 실체가 밝혀지게 되죠. 네.
이 범인은 무기징역수로 복역 중이던 이춘재라는 사람이었어요. 1919년 9월 18일 날 DNA를 대조해서 유력 용의자로 이춘재를 특정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춘재는 처제를 강간 살해한 뒤에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넘게 복역 중이었는데요. 용의자로 지목된 순간부터 8차 대면 조사까지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전문 프로파일러와 대화하면서 혐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있습니다. 이춘재는 화성 연쇄사건 살인 이외에도 총 4건의 살인을 더 저질렀다라는 충격 고백을 해요. 알려진 화성사건 10건 이외에도 화성에서 2건 더, 그리고 자기가 이사간 청주에서 2건 더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 외에도 강간 19건, 미수 15건까지 더했다. 이런 자백을 합니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했다고 해요. 몇 년 전 교도소에 있을 때 점막에서 DNA를 채취해 갔어요. 그래서 곧 저를 잡으러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늦게 오셨네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늦게 왔네. 이러면서 또 잡히면서도 경찰을 조롱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반성하는 태도나 이런 건 전혀 없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네요. 네, 없었습니다. 자백 당시에 사건 현장을 그림을 그리기도 하면서 범행 지역, 범행 방법을 정말 남 얘기하듯이 덤덤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담당 형사가 인간 세상에 악마가 있다면 바로 저런 거구나라고 생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원래 이춘재는 불같은 성격으로 아내, 아들을 무차별 폭행할 정도로 폭력적이었는데 주변 이웃이나 동창들은 또 착한 사람으로 기억을 해요. 이중성이 있었던 거죠. 처제를 죽인 다음 날에도 장인 집에 찾아가가지고 도와드릴 거 없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연쇄살인이 이춘재의 이런 철저한 이중성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참 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 참 조심해야 되는데 이 참 슬픈 게 이춘재의 범행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또 2명을 써가지고 옥살을 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많이 나왔어요. 화성 사건 중 모방범죄로 결론 났던 8차 사건이 그런데요. 1988년 가정집에서 13살 여자아이가 성폭행당한 뒤 사망한 사건이었는데 이때 현장 증거품으로 범인의 혈액형을 추정을 해요. B형 같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당시 동네 농기구 수리공이었고 혈액형이 B형이었던 22살 윤성여 씨를 잡아들입니다. 소아마비 상태로 다리가 불편했는데 이 사람을 상대로 고문 가혹행위를 해서 결국 허위 자백을 받아내요. 그리고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옥살이를 한 다음에 42살이 돼서 광복절 특사로 출소를 했는데 출소한 다음에 이춘재가 8차 사건도 내가 한 거야 라고 자백을 하는 바람에 무죄인 것이 밝혀지게 된 거죠. 참고로 이춘재의 혈액형은 O형이었어요. B형이 아니었던 겁니다. 당시 수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죠. 아니 정말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서 20년을 날린 거예요. 글쎄 옥살이를 말이에요. 한 건데 이거 정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도 늦게라도 누명을 벗어서 이건 참 다행입니다. 네, 윤성여 씨는 2020년에 무죄를 선고받고 무려 31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지만 인생은 송수리째 날아간 셈이죠. 이 8차 사건 외에도 이춘재가 추가로 자백한 사건 중에 수원 화서동 사건은 16살 이모군이 조사 과정에서 이번에는 모진 고문을 당해 사망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분이 사망하면서 사건은 흐지부지 마무리돼 버렸어요. 이 밖에도 많은 용의자들이 누명을 쓰고 조사 과정에서 심지어 생을 마감하는 이런 일까지 있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이고, 진범은 안 잡히고 무고한 피해자, 희생자만 생긴 게 됐는데 근데 이제 진범이 잡혔어요. 이춘재가 잡혔어요. 판결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춘재는 총 14건의 살인, 9건의 강간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 있었어요. 애초에 죄를 물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오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1년 동안 이춘재에 대한 수사를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춘재는 이미 청주에서 처제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기 때문에 가석방 신청을 차단해서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수는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공포에 떨게 했던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 이춘재의 범죄는 33년 만에 밝혀졌지만 그동안 수많은 피해자의 넋을 위로하기엔 너무도 긴 시간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아, 정말 끔찍합니다.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90년 9월 12일로 갑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90년 9월 12일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홍수로 꼽히는 한강 대홍수로 행주대교 한강 제방이 붕괴된 날입니다.
나흘 동안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져 내렸어요. 결국 한강 하류에 행주대교 부근 제방이 무너져 내린 거죠. 뚝까지 무너뜨린 대홍수로 126명 사망, 37명 실종, 18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대참사였습니다. 1990년 한강 대홍수, 한강 제방이 무너지리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네. 고양시 일대가 다 잠겼죠. 네. 당시에 이런 대홍수가 발생한 원인은 뭐였을까요? 그때 태풍이 왔어요. 17호 태풍 도트가 서울에 왔는데 이때 서울 중부 지역의 저기압과 연결되면서 강한 비구름대를 형성을 했던 겁니다. 이 비구름대는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집중호우를 만들어냈고 평균 452밀리의 강우량을 기록을 해요. 이 비로 한강 하류 수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상승하면서 한강 인도교 수위가 위험 수준 10.5m를 훌쩍 넘겨서 11.27m까지 올라갔고요. 결국 일산 근처 제방 하단이 무너지면서 고양시 일대가 물바다가 된 겁니다. 이때 일산 쪽 제방이 터지지 않았다면 상류 쪽 한강이 넘쳐서 서울을 뒤엎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네, 이 한강 둑이 무너졌으니까 아마 그 당시 피해가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예. 이때는 신도시 개발 전이라서 일산이 지금 같은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농부들에게 치명타를 입혔는데요. 농경지 5,000헥타르가 침수가 됐고 이재민이 된 5만 명의 주인들은 행주산성 등 고지대로 대피를 합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은 물 위로 살짝 올라와 있는 지붕 위 이런 데 올라가서 구조를 기다렸어요. 서울도 피해가 심각했는데 강동구 지역의 풍납동, 천호동 이런 데가 완전히 물에 잠겼고 강동구청 건물까지 침수됐고 유람선이 떠내려가다가 마포대교 교각에 부딪혀서 교각이 파손이 됩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일대도 전부 침수되고 구로공단도 물에 잠기고 도로, 철도, 전기, 수도, 전화 이게 전부 정상 가동되지 않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그때 90년대 우리나라 직장인들 정말 대단했어요. 물이 가슴까지 차는데 그걸 뚫고 이렇게 서류 가방 들고 이러고 직장에 출근하는 모습. 이게 뉴스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늦으면 그것도 지각 처리했대요. 대단했어요. 그 중에 1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 그때 출근했어요. 지금은 60, 70대가 되었을 우리나라 직장인들 정말 물이 찬 와중에서도 지각은 해도 결근은 할 수 없다. 이런 일림으로 튜브를 타고 뗏목 타고 수영하고 이렇게까지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당시 모습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바쁜 출근길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허벅지까지 차는 물이지만 걸어서 출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직장마다 학교마다 지각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개봉동 일대와 삼성동 대치동의 저지대도로, 풍납동 주변 등 물에 잠긴 저지대 지역은 대부분 도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간이 뗏목과 보트 등이 차량의 기능을 대신했습니다. 물이 불어나면서 통행이 통제되고 외출했다가 귀가하는 사람마다 가족들의 안위가 걱정됐습니다. 아이고. 야, 이래서 우스갯소리로 강한 자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90년대 뭐 이런 말까지 있는데 이렇게 난리가 난 와중에도 일상을 멈출 수 없었던 시민들의 모습을 보니까 뭔가 짠하기도 하고 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제가 저때 그랬나 짠합니다. 자, 1990년 한강 대홍수가 일어난 지 벌써 33년이 됐지만 지금도 태풍 장마 등 각종 자연재해가 매년 일어나면서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런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네, 그러네요.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2001년 9월 11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2001년 9월 11일은 2001년은 우선 21세기의 첫 해인데 이 첫 해에 벌써 21세기 최악의 충격적인 테러 사건이 일어납니다. 테러 단체 알카에다에 의한 9.11 테러 사건입니다. 미국 본토가 외부로부터 공격당한 사상 최초의 사건이었고 특히 미국 경제의 심장부였던 뉴욕의 110층 쌍둥이 빌딩 세계 무역센터가 붕괴되고 총 2,977명이 목숨을 잃는 최악의 테러였습니다. 예,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심장 뉴욕에서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렸는데 더 전 세계인이 충격을 받았던 것은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생방송으로 지켜봤다. 그죠. 네. 그 충격이 어마어마했죠. 저도 그 장면을 봤던 기억이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뭐 불과 2-3시간 만에 뉴욕이 정말 초토화가 됐었고요. 9.11 테러범들 어떤 방법으로 비행기를 납치해서 이런 끔찍한 테러를 벌인 거예요?
이렇게 비행기를 납치해서 자폭하는 테러는 정말 신종 테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2001년 9월 11일 아침에 미국 북동부에서 캘리포니아로 가던 4대 민항 여객기를 알카에다 테러범들이 연쇄적으로 납치를 했습니다. 납치범들은 5명으로 이루어진 3개 팀, 4명으로 이루어진 1개 팀, 그래서 모두 4개 팀으로 이루어진 19명이었어요. 각 팀에는 비행기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있었고요. 각각 미국의 유명한 건물에 비행기를 부딪혀서 건물을 파괴하고 대규모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 테러범들은 몇 년 전 또는 몇 개월 전에 미국에 들어와 생활하면서 심지어 미국 비행조종학교에서 비행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야, 이게 참 끔찍한 게 미국을 상대로 테러를 저지르려고 미국에 가서 비행법을 배운다는 자체가 야, 소름 돋는데요. 네, 그렇죠. 이날 오전 8시 46분 순식간에 날아든 비행기 한 대가 쌍둥이 빌딩이라고 불리던 미국 맨하탄 세계 무역센터 북쪽 센터에 정말 꽂히듯이 와서 충돌을 해요. 이러면서 끔찍한 테러의 서막이 시작이 됩니다. 네. 당시는 이게 연쇄 테러라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조종사의 실수로 충돌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그로부터 17분 지나서 9시 3분에 남쪽 타워에 또 한 대의 비행기가 날아와 꽂히면서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충돌한 비행기가 폭발하면서 두 건물은 1000도가 넘는 열기, 화재가 나면서 녹아내렸고 충돌 지점보다 더 높은 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피할 수가 없으니까 110층짜리 그 위로 올라가서 그냥 막 뛰어내리는 이런 장면까지 연출을 하게 되고요. 결국 110층짜리 세계무역센터는 화재 발생 1시간 42분 만에 흔적도 없이 무너져 사라져버립니다. 쌍둥이 빌딩, 북쪽 빌딩이 먼저 무너져 내리고 그다음에 그걸 지켜본 남쪽 빌딩에 있던 사람들은 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고 테러가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네, 우리는 이 두 건물만 기억에 남아 있는데요. 한 대가 더 있었어요. 뉴욕이 이렇게 충격에 빠진 가운데 오전 9시 37분 세 번째 비행기가 미국 국방부 본부 펜타곤을 맞아요. 공격합니다. 펜타곤 건물 서쪽면이 붕괴됐고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 64명 전원 그리고 건물 안에 있던 군인 민간인 등 모두 125명이 사망을 했어요. 미국 국방의 핵심인 펜타곤이 공격당하면서 미국 정부의 지휘체제가 완전히 마비에 빠졌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죠. 네. 더 끔찍한 건 4번째 납치 비행기가 있었고 이 4번째 납치 비행기가 미국 정치의 심장 워싱턴을 향했던 거죠. 네. 한 대가 더 있었던 거죠. 이것은 워싱턴을 향합니다. 아마 백악관이나 미국의 국회의사당을 공격하려 했던 걸로 보이는데 하지만 결국 이 테러는 실패로 끝나요. 네. 이 테러를 막은 영웅은 요원들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평범한 승객들이었습니다. 40명의 시민이 용감하게 싸워서 테러범과 맞섰는데요. 이를 주도한 토드 비머는 30대 평범한 세일즈맨이었어요. 비머와 승객들이 테러범에 맞서서 격렬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승객들은 이 총에 대항하기엔 부족했지만 커피포트에 뜨거운 물, 그다음에 음식 카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맹렬하게 맞섰고요. 결국 비행기는 시속 906km로 펜실베니아 들판에 거꾸로 처박히게 되어 승객과 승무원은 모두 사망했지만 그들의 희생으로 더 큰 사고는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막아낸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일반인들 그들이 영웅이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또 다른 영웅들이 있죠. 네, 참사 현장에는 언제나 의인이 나오게 돼 있죠. 이 경우에는 식스맨 스토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뉴욕 육지구 소속의 존 조나스 대장을 비롯한 6명의 소방대원들이 사건 당일 무너지기 직전에 세계무역센터 북쪽 건물에서 탈진 상태의 흑인 여성인 조세핀 해리스를 발견합니다. 이들은 그녀를 구하다가 무너질 건물 속에 매몰될 뻔했어요. 그러다가 구세일상으로 살아납니다. 이 밖에도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많은 소방대원과 경찰들이 무너진 건물에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 뭐 이 끔찍한 테러의 배후였던 자가 오사마 빈라덴이거든요. 이제 미국이 오사마 빈라덴을 잡으려고 혈안이었는데 9년 만에 굉장히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하게 돼요. 네, 당시 부시 미국 대통령이 테러 발생 한 달도 안 돼서 유엔의 지원을 받아 알카에다 척결, 빈라덴 색출을 위한 아프간 침공을 주도해요. 알카에다의 수장 빈라덴의 목에 걸린 현상금이
300억 원으로 시작을 해서 590억 원까지 올라갔는데 2011년이 돼서야 잡힙니다. 그동안 잡히지 않았던 이유는 뜻밖의 장소에 숨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예상하듯이 산속이나 동굴 이런 데가 아니고 파키스탄의 부촌에 숨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빈라덴의 은거지를 찾아낸 미국은 이 저택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가 최정예 부대를 투입해서 자택 진입 20분 만에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끔찍한 9.11 테러는 미국의 군사적 응징으로 이어졌고 테러와의 전쟁은 또 20년 동안 계속되면서 보복의 악순환을 불러와요. 전쟁은 끝났지만 테러는 근절되지 않았고 그날의 후유증은 아물지 않은 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1세기 첫 해에 있었던 이 테러가 말 그대로 21세기 마지막 테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역사였습니다. 역사 이야기 들려주신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요? 라면인 건가야? 네, 이번에 4개 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새 왜 이렇게 밤에는 춥고 쌀쌀해요. 네, 낮에는 왜 이렇게 덥고 옷을 도대체 맞춰 입고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환절기잖아요. 이럴 때 저희가 정말 맛있게 먹어야 되는 사계절 보양식이 있습니다. 왜 이게 사계절 보양식이냐면요. 1년 12달 다 드셔도 몸의 기력을 조금 회복시켜주고 약간 체력을 좀 보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바로 바다의 산삼. 전복입니다. 너무 좋죠. 좋죠. 네. 전복 정말 좋죠. 어떻게 먹어도 맛있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오늘은요, 이 전복 가지고 정말 일상 반찬에서도 전복의 영양과 전복의 효능을 마음껏 드시게 하기 위해서 전복 생채 준비를 했습니다. 무와 미나리, 콩나물과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맛있겠죠. 네. 그다음에는요,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이 가까워 오는데요. 손님 접대 또는 가족끼리 먹을 푸짐한 일품 요리 생각을 하실 텐데 이럴 때 아주 좋습니다. 바로 전복을 넣은 대파찜입니다. 얼마나 화려하신지, 얼마나 화려할지 네. 제가 만드는 대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오늘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네, 우리 TV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전복이 몸에 좋은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전복 효능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요. 전복은 미네랄과 그리고 비타민이 많아가지고요. 원기 회복과 면역력 형성에 아주 좋고요. 단백질, 무기질이 많고 지방이 적어서 소화가 잘 되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오드와 아르기닌, 타우린이 풍부해서 체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고 유해물질 해독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전복 요리 오늘 정말 기대됩니다. 네. 제가 일단 전복을 손질을 할 건데요. 옌 씨, 전복 어떤 거 사면 좋을까요? 큰 게 좋아. 일단 비싼 거, 비싼 거. 비싼 거, 그쵸. 비싼 게 좋고. 비싼 게 좋고 네. 전복 요새 가격이 착해요. 맞아요. 네. 전복하면 착하고요. 비싼데? 요새는 전복이 가격이 아주 착해서 마음껏 일상 반찬으로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전복은요, 딱 모양 보시면 알겠죠? 동그랗지 않아요. 약간의 그죠? 3대2 비율의 타원형이고요. 그다음에 전복살이 이렇게 바깥으로 크게 나왔던 것들이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무늬가 선명하고 흠집이 없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실 때는 요 뒤쪽에 있는 껍질도 한번 보시고요. 껍질이 굉장히 좀 밋밋하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화려한 색깔이 좋고요. 그다음에 안쪽에 보면 전복이 탄력이 있으면서도 전복 살집이 두꺼워야 좋거든요. 자, 근데 전복은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전복을 자연산 전복도 드실 수 있고 뭐 양식 전복도 드실 수 있는데 우리가 전복이 다시마를 먹고 자라거든요. 다시마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느냐? 바로 바다이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바다이끼는
굵은 소금으로 이렇게 문질러 가면서 좀 닦아주세요. 그럼 깨끗하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가 회로 드실 때도 이렇게 한 번쯤 세척을 하고 난 다음에 잡수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요새 전복 사면은 이렇게 솔도 하나 맞아요. 네. 요거를 바닥에를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정말 깨끗하게 닦아야 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거뭇거뭇한 게 있으면 조금 바다 비린내음이 조금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락바락 요 안쪽까지 맞아요. 이렇게 닦아주셔야 돼요. 저는 솔 주는 건 몰랐네요. 요즘 소를 주기도 하고 뭐 워낙 이제 소를 제가 요새 구매하기도 인터넷으로 쉬우니까. 구매를 많이 맞아요, 하다 맞아요. 보니까 네네. 소이 또 같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 주면 또 엄마들 좋아하잖아요. 없으면 안 쓰는 칫솔 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쵸. 아이, 그럼요. 네. 이렇게 해서 색이 점점 좀 바닥들을 이렇게 하얗게 되죠. 깨끗하게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저 과정이 있어야 되네. 네. 전복은 제가 볼 때 손질이 반이더라고요. 저도 집에서 전복으로 뭐 버터 뭐 하려고 해서 보면 네. 손질이 힘들어서 안 하게 돼요. 저게 맞아요. 가서 전복회를 먹을 때 보면은 전복이 안 비쌀 때도 비싼 게 손질해서 일일이 이빨 빼내고 이게 맞아요. 이제 이게 아무래도 노동력이 좀 가미되니까 네. 그래서 좀 가격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복을 깨끗하게 준비를 했으면 이 전복을 껍질을 분리를 시키는 게 가장 일이라고 또 말씀들 하시거든요. 네. 껍질을 어떻게 분리를 시키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스테인리스 숟가락 하나 준비하시고요. 네. 전복을 이렇게 딱 세우면 이쪽은 얇아요. 네. 그리고 이쪽은 두꺼워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얇은 얇은 쪽으로? 쪽으로 숟가락을 딱 디밀어요. 또 힘하면 또 좋아요. 이거 거기서 똑 따는구나. 네, 이렇게 돌려서 똑 따시면 안쪽에 있는 개웃과 내장 부분이 이렇게 네. 딱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 안쪽에 나는 오늘 이 개웃 가지고 조금 전복을 많이 샀더니 개웃젓을 담고 싶다 하시면 개웃만 딱 잘라가지고 소금, 그러니까 전복 무게의 10% 소금을 넣고 절여 놓으시면 그게 개웃 젓갈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니 나는 그냥 개웃은 안 먹을래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그냥 딱 잘라주세요. 저 맛있는데. 저거를 참기름장 해가지고 찍어 먹으면 예술이에요. 저게. 그렇죠. 아주 싱싱한 전복은 참기름장만 있어도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고요. 전복죽 할 때 넣지 않아? 저?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개운만 이렇게 잘라서 모래주머니 빼고 넣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전복 쪽에 저게 들어가서 비빌 때 저게 약간 터지면서 녹색이 딱 퍼질 때 그 맛이. 근데 저게 그 초록색이 있고 네. 저런 색이 있고. 요거는 순놈 안놈이에요. 네,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요거를 말끔하게 씻어 놓으면 요 안쪽에 보면 전복 이빨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빨갛게 보이시죠? 나왔다. 빼야죠. 여기 전복 이빨이에요. 요거를 잘라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잘라내시고 찬물에다가 이렇게 헹궈주세요. 저 손질 끝. 네. 깨끗해요 정말. 이거 손질 끝난 거예요? 네, 손질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살아있는 전복 같은 경우에는 요것만 다 해주셔도 싱싱하게 회로 잘 잡수실 수 네. 있고요. 네네. 이제 저는 요거를 어제 구입을 했으니까 네. 오늘은 제가 요거를 이제 생채로 만들 건데 생채 하면은 살아있는 전복을 쓰셔도 괜찮지만 이렇게 하루 정도 금방 사지 않은 전복은 이렇게 조금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옆에다가 요걸 준비해 주세요. 맹물을 팔팔팔 끓여요. 맹물을 팔팔팔 끓이는데 그냥 끓이지 마시고요. 전복이 살짝 바닷내음 비린맛이 조금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생채 먹을 때 그 냄새가 조금 없으면 더 좋으니까 그거를 좀 없애주시는 게 좋은데 그러면 기껏 전복 맛있게 준비했는데 전복이 먹이가 뭐라 그래서 다시마라 그랬잖아요. 네. 다시마를 좀 같이 넣어주시면 감칠맛이 삽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물을 이렇게 팔팔팔 끓였어요. 그렇죠? 물이 끓었죠? 네.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 바로 레몬하고 다시마를 넣어주세요. 아 레몬이랑 다시마. 요 레몬 한 2-3 조각하고 다시마를 넣어서 끓인 다음에 불을 딱 끄세요. 끓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전복을 넣어요. 약간 그 향을 진짜 레몬이 들어가 있어서. 네. 이렇게 전복을 넣게 되면 이 전복이 살짝 익혀지면서 이게 아주 야들야들하고 맛있어지거든요. 딱 팔팔팔 끓인 물을 불을 끄셔야 돼요. 팔팔 네. 끓이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저희가 전복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전복 생채를 만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가면서 소고기로 치면 약간 미디엄 느낌으로 그렇죠. 그죠? 익혀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레몬 때문에 전복의 맛도 향상이 되고 네. 그다음에 다시마 때문에 전복의 감칠맛도 향상이 되니까 굉장히 좋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팔팔팔 끓인 물을 이렇게 해서 체에다가 건져서 전복을 이제 살짝 식히세요. 이제 식혀놔요. 보기만 해도 아직 묻히지도 않았는데 맛있겠죠? 이렇게 맛있어 네. 보일 수가 있나요? 자, 이렇게 잠깐 식혀놓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식혀놓을 때 우리는 뭘 하느냐? 바로 전복에 다른 들어가는 채소를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전복을 썼던 것들은 좀 밑으로 내려놓고 다른 칼로 이제 채소, 요거 무채. 무채 지금 나오는 무채가 약간 심심하긴 해도 그래도 굉장히 싱그러운 무맛이 많이 나서 좋아요. 무채 준비하시고요. 저는 전복 생채에 들어가면 가장 좋을 채소가 바로 미나리라고 생각을 해요. 미나리의 향이 굉장히 좋거든요. 향이 그래서 최고죠. 미나리의 네. 줄기도 한 3cm 정도 준비하시는데 나는 미나리 이파리가 너무 좋은데 미나리 이파리는 왜 안 쓰시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양파도 이렇게 잘 채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쪽파 송송송. 그다음에 청양고추나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풋고추 넣으셔도 되고요. 빨간 고추, 이렇게 청양고추 이렇게까지 준비하시면 이 안에 들어있는 채소는 다 됐는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바로 콩나물이에요. 콩나물은 제가 좀 시간이 안 돼서 이렇게 미리 찜을 해놨거든요. 네. 보통 어머님들이 이제 콩나물 삶아주세요 그러면 콩나물 씻어서 냄비에 안 치고 소금을 뿌리시잖아요. 네. 소금 뿌리면은 삼투압 현상 때문에 콩나물 안쪽에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다 빠져요. 그래서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딱 이렇게 맹물에다가 한 컵 반 정도 맹물에다가 콩나물 안 치고 뚜껑 덮어서 딱 3분 정도만 끓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콩나물이 양이 많다. 그러면 한 4분 정도 끓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뚜껑을 딱 열어서 그냥 그대로 식혀 놓으세요. 물에 헹구지도 말고. 네. 그러면 이렇게 아삭아삭한 식감의 콩나물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랬으면 이렇게 콩나물까지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는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콩나물을 이렇게 물에다 담가 놓으면 수분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체에다가 받쳐주세요. 그래서 물 빠지는 동안에 우리는 양념장을 만드는 거예요. 너무 쉽죠? 이런 거는 미나리는 향이고 네. 콩나물은 약간 식감으로 좀 가는 그런 느낌 좀. 아삭아삭. 그죠? 그다음에 무는 굉장히 싱그럽고 그다음에 약간 차가운 느낌을 주니까 제가 낮에 너무 덥다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갱년기를 지나는 분들은 정말 낮에 반팔 입어야 돼요. 너무 더워서. 자, 이렇게 지금 다 준비가 됐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양념장을 섞을게요. 자, 고춧가루 들어갑니다. 생채니까. 고운 고춧가루 쓰시는 네.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무침 양념 자체가 돌아다니지 않고 딱 스며들겠죠? 네.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진 마늘 좀 넣어주시고요. 꼭 들어가야죠, 다진 마늘. 네. 그리고 간장, 요건 진간장이에요. 네. 그리고 요거는 맛술입니다. 그리고 매실청 좀 넣고요. 새콤달콤하면 더 좋겠죠? 아유, 그럼요. 네. 그래서 식초 조금 넣을게요. 그리고 요거는 물엿이에요. 설탕을 안 넣는 이유는 설탕의 입자가 요게 금방 만들어서 상에 올리는 생채이기 때문에 설탕의 입자가 잘 안 녹아요. 그래서 입자가 좀 없어야지만 좀 매끄럽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물엿을 선택해서 넣고요. 자, 그럼 빠진 게 있어요. 지금 소금으로 간 맞추는 거 빠졌죠? 네. 참기름 빠졌죠? 깨 빠졌거든요. 이건 나중에 다 묻히고 난 다음에 할 거예요. 자, 그랬으면 이제 무부터 넣겠습니다. 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자, 무생채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요. 물을 이렇게 양념에 묻힐 때는 손 네. 힘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물이 다 빠져버리니까. 맞아요. 콩나물도 좀 넣어주시고요. 아, 식감이 진짜 좋겠네요. 아삭아삭. 미나리 넣어주세요. 초록색. 미나리 향. 나는 이 미나리 보면은 뭐. 그다음에 양파 넣어주시고요. 네. 생양파죠. 네, 요거 생양파예요. 그다음에 쪽파까지는 넣을게요. 그리고 요거 살짝 버무려요. 이렇게 양념이 잘 스며들도록. 저것만 먹어도 맛있는데 이제 저기에 전복이 들어간다는 거니까. 네.
거기다가 더 아직까지 맛있겠죠. 지금 이제 참기름이 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딱 버무리고 나서 마지막에 참기름이 들어가면은 양념의 향이 끝났죠. 뭐. 예. 요거 제가 양념 지금 안 먹어봤잖아요. 간 안 맞나 좀 맞춰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색깔이 너무 이뻐서 네. 간은 약간만 한 꼬집 정도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한 꼬집 정도만 네. 더해서 집어넣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뭘 넣느냐? 바로 전복을 넣습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네. 주인공의 입장이죠. 네. 선수 입장. 전복을 이렇게 도톰도톰하게 썰어놨어요. 썰어놓은 게 들어가네요. 네. 좀 더 넣어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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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심 나오네. 자, 여기 준비해놓은 전복이 있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도톰도톰하게 썰어주세요. 네. 저 전복이 또 중요한 게 다시마랑 레몬이랑 그렇죠. 그죠. 그 물이 한번 네, 들어갔다 맞아요. 나온 거라서 이 훨씬 더 감칠맛, 맛있어요. 네, 향기로움이 다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준비가 다 됐어요. 아, 너무 맛있어. 준비가 됐으면 요거 네. 그냥 묻혀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 칼을 잡아가지고 네. 조심하세요. 자 이제 버무려 줄게요. 네. 그냥 버무리지 마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참기름 참기름하고 들어가는구나. 네. 그다음에 통깨 솔솔솔 뿌려서 버무려 주세요. 쌤, 근데 참기름 마지막에 들어가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부터 참기름을 들어가면요 기름 코팅이 되기 때문에 다른 양념이 배이질 않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참기름을 넣어서 참기름 향도 살리고 그다음에 고소한 맛도 좀 내야지만 그래야 맛있어요. 이제 향 온다, 향 온다. 그렇죠, 향이 오죠. 그리고 다른 것들이 잘 묻혀지게 하게끔 유도를 하고 난 다음에 참기름 넣으셔야 돼요. 네. 자 이제 다 됐거든요. 요거 이제 그릇에다가 예쁘게 담아 놓으시면 돼요. 예. 자 이렇게. 전복 위주로 쓱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욕심쟁이 선생님. 제 맘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한 끼 드시면 아주 훌륭한 전복 생채가 만들어지죠. 네. 아우,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게 지금 향이. 향이 와, 그냥 이렇게 옆으로 이재호 아나운서 주면서 쓱 지나갔는데 이 향이 너무 맛있죠. 와. 여기 전복 많이 넣으셨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전복이랑 같이 해서 먹어야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잡숴 보세요. 네. 그 옆에 제가 밥을 조금 준비했거든요. 밥하고 같이 잡수시면 훨씬 더 간이 맞을 거예요. 네, 전복을 살짝 쪘었나? 네, 아까 제가 살짝 그죠? 데쳤잖아요. 네. 데친 근데 전복. 뜨거운 물에다가 담갔다가 뺐기 때문에 전복이 그렇게 쫄깃쫄깃해요. 와, 너무 향긋하고. 난 요 식감이 좋더라고. 그냥 생전복은 오독오독하잖아요. 맞아요. 네. 난 그거보다 이런 게 좋아. 근데 어떻게 간도 안 보면서 했는데 간이 정말 딱 맞을까요, 이렇게? 이 무가 들어간 식감이 너무 좋네요. 제가 이런 말 하시면 안 되지만 행복한 아침 4년 하잖아요. 오늘 그리고 미나리 향하고 잘 어울리네. 그렇죠. 굉장히 잘 어울리죠. 네. 제가 지금 빨간 고추하고 청양고추를 조금 뺐어요. 그래도 맛있죠. 네. 네. 너무 맛있고. 이거 나중에 대게 사실 때는 꼭 같이 넣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완전히 밥도둑이에요. 네. 요거 먹다 보면 살찔 것 같아요. 밥도 살찔 많이 것 같아요? 먹어서. 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그거 이제 잡수실 때, 요거는 일품 요리로 내면은 굉장히 좋을 요리인데요. 바로 전복 대파찜이에요. 네. 전복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깨끗하게 솔질을 해서 붉은 소금으로 닦아서 솔질을 해서 바깥 안쪽에 있는 그 살집을 꺼내놓고 게옷을 다 떼어낸 전복을 준비를 하세요. 그 전복이 바로 여기 있거든요. 네.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자, 그럼 이 전복은 굉장히 이제 지금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칼집을 조금 넣어주세요. 그래야 이 살집이 워낙 두껍기 때문에 칼집 2개 정도, 3개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간이 좀 싹싹 잘 배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전복이 크니까 딱 2등분만 이렇게 해주세요. 칼집을 내고 그다음에 네, 2등분. 그다음에 2등분. 왜냐하면 칼집 안 내고 2등분 하고 난 다음에 칼집 내면 굉장히 일이 복잡해지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딱 칼집 내고 2등분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요리는 순서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순서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2등분. 네. 보시면 여기 이빨 부분은 다 도려내셔야 돼요. 네. 도려내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2등분만 딱 준비를 해놓으세요.
칼집이 있어서 대파 향이나 양념이 그 안에 그쵸, 싹 아주 될 잘 것 같아요. 배이죠. 네. 굉장히 잘 베일 거예요. 이렇게 이빨 부분도 다 잘라서 준비를 해주세요. 자, 지금 생채 잡수시니까 네. 그 생채 그 생채소잖아요. 네. 그거랑 지금 맞춤을 한 약간 찜한 전복 생채랑 어떻게 잘 어울리세요? 맛이 이게 어떠세요? 식감이 일단 너무 다채로워서 좋아요. 그쵸? 네. 전복은 그렇다고 해서 오독오독하진 않지만 식감이 살아있는데 회도 아니고 오. 익힌 것도 아닌 묘한 그쵸. 중간에 그게 있어. 예. 근데 식감이 살아있으면서 되게 또 살캉해서 먹기도 좋고. 뭔가 상큼한 느낌이에요. 오. 자, 그랬으면 이렇게 다 썰어놨어요. 네. 썰어놨으면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고 우리가 요거 밑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살아있는 생전복을 가지고 저희는 지금 찜을 할 거라 이 찜 양념장이 잘 배이도록 밑간을 하는 게 중요한데 요건 지금 국간장이에요. 네. 국간장으로 먼저 이렇게 밑간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요건 지금 청주예요. 아무래도 해산물이니까 이렇게 청주를 넣고 밑간을 조금 해주세요. 자, 이렇게까지 다 준비가 됐으면 이번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채소들을 정리를 하면 되거든요. 네. 여기에 들어가는 채소는 뭐냐 하면 너무 간단해요. 대파, 마늘만 준비하시면 돼요. 그게 다예요? 네. 오. 대파도 이렇게 초록해 잎부분은 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연초록 부분까지만 넣어주셔야 돼요. 딱 여기까지만. 왜냐하면 이렇게 연초록 부분까지는 단맛이 올라와서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잎부분은 점액질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쓴맛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딱 요거까지만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잣을 꼭 준비합니다. 그래야 맛있어요. 자, 그랬으면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뭘 준비했냐면 바로 이렇게 건고추 준비했거든요. 네. 이 건고추가 매콤한 맛이 아주 전복에 싹 배이니까 전복의 맛이 훨씬 더 고급스러워져요. 네. 그래서 이렇게 건고추 넣고요. 그다음에 마늘도 얇은얇은하게 반 정도만 썰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향신채 마늘. 네. 그리고 요거 대파도 이렇게 굵은 대파 연녹색 부분까지만 해서 이렇게만 준비했어요. 자,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식용유를 두르세요. 식용유를 좀 넉넉히 둘러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불을 켜요. 아, 먼저 한번 볶아주는 거예요? 네, 이걸 먼저 볶아야지만 전복 살집이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어요. 그리고 대파를 먼저 볶아내면서 그 향이 한번 싹 배잖아요, 건고추랑. 네, 그래서 건고추의 그 매콤한 맛과 함께 마늘, 그 다음에 대파가 이렇게 전복살 안에 싹 스며들어서 굉장히 맛있지요. 야, 이것도 아주 기대됩니다. 기대되시죠? 네. 요거 일품 요리로 만들어서 손님 많이 오시는 날 요거 잡수시면 어머, 내가 굉장히 대접받은 느낌이 맞아요. 그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랬으면 얘를 볶아요. 이 소리가 나야 돼요. 아, 그 소리. 네, 이 소리가 나서 이 대파가 확 열에 의해서 볶아져야지만 대파 향이 쫙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마늘도 익혀져야 맛있고요. 네. 그 안쪽에 있는 요 고추, 요거 매콤한 맛이 조금 스며들어야 좋아요. 맵습니다. 이게 올라오죠. 지금 고추랑 나는 파랑. 파에서 저렇게 볶을 때 나는 그 기름 같은 네, 파기름. 묘한 그게 파기름 좋죠. 좋아요. 저. 일부러 파기름 내서 볶음밥 하잖아. 맞아. 아. 요즘 또 파기름을 팔아요. 그래요? 아예 맞아요. 파기름만. 아, 진짜 간편해졌어. 그러니까. 자, 요렇게 해서 노릇노릇 지금 대파가 노릇노릇해졌죠. 보세요. 네. 그렇죠? 노릇노릇해졌죠? 네. 이렇게 노릇노릇해졌으면 여기에다 뭘 넣느냐 하면 전복을 지금부터 넣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복을 오래 볶으면 질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양념을 먼저 하셔야 돼요. 어떤 양념을 하느냐. 간장 일단 넣고요. 이 소리. 그다음에 단맛내라고 매실청 넣고요. 매실청. 네. 그다음에 맛술 넣고요. 그리고 여기에 다시마 우린물을 좀 넣어주세요. 다시마 우린물. 네. 이거 이제 바글바글 끓어요. 아, 전복 요리할 때 다시마를 항상 기억해 두면 좀 많이 아주 응용할 좋아요.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마, 그죠? 전복 밥을 할 때도 다시마 우린물로 밥을 하면 훨씬 더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요거 넣어주시고 이제 바글바글 끓어오를 때 우리가 뭘 하느냐 바로 전복을 넣으시면 돼요. 네. 자, 전복 넣을게요. 오늘 아주 전복 푸짐히 드시겠네요. 그러니까요. 옛날엔 정말 전복 비싸서 못 먹었는데.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전복 넣고 끓여주세요. 바싹 졸이는 거예요. 저게 언제부터 좀 가격이 좀 저기 양식되면서. 바나나하고 전복 가격은 놀라워요. 제가 이 전복 때문에 뭐 완도나 이런 남해 바다 가서 전복 배를 탔었거든요. 네. 네. 이 전복 가는 양식장 배를. 그래서 그 양식장에 있는 그 전복 달려 있는 거를 이렇게 하나 꺼내서 제가 일일이 다 떼었었는데 엄청 다시마에 세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탄력 있고 좋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우리 몸에도 좋겠지. 네. 힘이 센가 보네요. 그 다시마를 먹으니까 좋은 거잖아. 그렇죠. 근데 전복은 살아생전에도 참 다시마랑 같이 있었고 이게 요리가 돼서도 다시마랑 같이 있어야 되고 궁합이 좋다는 거니까 뭐. 그러네요. 네, 저희는 뭐 활용해야죠. 천생연분이죠 뭐. 근데 전복도 오래 그렇게 하면 질겨져요. 네, 맞아요. 맛이 질겨집니다. 그래서 지금 되도록이면 3분 정도만 졸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간이 확 배어요. 네. 그리고 우리 대파는 뭐 구워 먹을 때도 조금 덜 익혀져도 단맛이 나서 먹잖아요. 네. 아, 선생님, 근데 그렇게 할 때는 뚜껑을 덮지 않고 안 덮어요. 계속 이렇게 왜냐하면 저어주면서. 금방 일어나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졸여놨어요. 색깔 보세요. 됩니다. 한 4분 정도 졸이니까 대파의 맛과 함께 이렇게 다 달라졌죠. 와. 자,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를 뭘 넣느냐. 내가 갈비찜 아까 색깔이. 그러니까 전복 갈비찜 느낌인데요. 제가 아까 준비한 잣을 한번 볶아놓은 거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거나. 이거를 여러분들 전복 껍질을 네. 깨끗하게 씻어서 네, 끓는 물에 한번 데쳐내세요. 그리고 이렇게 접시에다 놔줘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전복이랑 대파랑 담아요. 그러면 굉장히 손님들이 어머 이게 야, 이거 뭐야? 하죠. 호텔 요리 느낌이야 이러면. 이렇게 해서 전복 한 2개씩 이렇게 딱 올려주세요. 야. 요즘엔 잣이 비싸더라고. 예, 잣이 비싼데 제가 조금 무리했어요. 그리고 이게 다 간장색이 있다가 잔만 뽀얗게 색이 네. 있으니까 그것도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어머님들이 시간이 더 있으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달걀지단 마른 목골로 해서 올려주면 그건 고급지지. 네. 그리고 향 너무 꼭 좋다. 대파는 많이 넣어주셔야 돼요. 네. 여기다가 그 달걀 지단 올라가면 그 비싼 한정식 집. 그렇죠, 맞아요. 드셔보세요. 이게 안 올라가. 기다리는 중입니다. 네. 자, 잡숴 보세요. 네, 일단은 이재원 아나운서님께서는 인정하셨고. 저도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근데 뭐 대파까지 이미 같이 향에서 잡숴야 돼요. 끝났어요. 선생님, 저는 전복이 하나만 들어간 것 같습니다. 2개 들어갔는데요? 나 공정한 사람이에요. 하나 더 넣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떼쓰는 막내 같아서 하나 더 준다. 감사합니다. 네. 식감이 너무 좋아. 어떠세요? 식감이 너무 좋아. 이것도 식감이에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질기지 않죠. 네, 쫀득쫀득하기만 하잖아요. 거기에 대파하고 같이 이렇게 결합이 돼서 만들어지니까 훨씬 더 깊은 맛이 나죠. 그리고 이 대파에 양념이 잘 배어 있고요. 네. 그 대파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입안에서 어우러지면서 맞습니다. 정말 맛있는데 이제 레시피 봐야 된다고 합니다. 네. 레시피 보고 오시죠. 일교차 큰 환절기, 몸보신에 좋아 바다의 산삼이라 불리는 제철 전복 요리. 전복으로 만들어볼 오늘의 요리는요, 전복 생채와 전복 대파찜입니다. 먼저 전복 생채부터 만들어 볼까요? 전복은 살집에 굵은 소금을 조금 묻히고 솔로 이끼를 말끔하게 벗겨서 흐르는 물에 씻어주고요. 숟가락으로 전복 살집을 드러내고 내장을 말끔하게 자른 후 이빨을 도려냅니다. 팔팔 끓인 물에 건다시마, 레몬 슬라이스를 넣고 전복을 5분 넣었다가 건져서 식히고 도톰하게 자르고요. 고춧가루와 국간장, 맛술, 마늘, 식초, 매실청, 물엿을 잘 섞어 양념장을 만듭니다. 양념장에 무, 콩나물, 미나리, 양파를 버무려 소금으로 간을 하고요. 전복과 참기름, 통깨, 쪽파, 고추를 버무려주면 전복 생채 완성입니다. 이제 전복 대파찜도 만들어 볼까요?
손질한 전복의 살집 위쪽에 칼집을 사선으로 넣고 2등분하고요. 깊이가 있는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대파와 마늘, 건고추를 볶습니다. 진간장, 맛술, 매실, 올리고당을 넣고 다시마 우린 물을 붓고 끓이고요. 전복을 넣고 조리듯이 찜을 해주세요. 전복 껍데기를 접시에 돌려 담고 전복, 대파, 마늘, 건고추, 잣을 올린 후 양념장을 끼얹어주면 전복 대파찜 완성입니다.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제철 전복 요리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전복 생채와 전복 대파찜입니다. 이거 아주 특별한 맛이에요. 야, 일품 요리입니다, 정말. 네, 잔칫날 올리는 아주 모두가 좋아할 음식이었습니다. 다음 주는요? 다음 주는요, 요새 가을볕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느타리 버섯을 이용을 해서 정말 효능 많고 건강한 메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방송하러 올 때는 비 안 왔었는데 그래도 네. 오늘 비 소식이 있죠? 네, 오늘도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가을을 부르는 비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또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온다고 하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기상정보 잘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